어두운 주제인데요. 우리 사회의 지식인이자 뭐 시대의 어른이라고 저희는 그 호칭을 붙였는데요. 홍세화 선생이 지난 4월 18일 날 타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추모의 물결, 애도의 물결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저희 오늘 토론은 홍세화라는 인물에 대한 사실상의 오비추어리처럼 토론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이제 홍세화 선생의 이제 투병 관련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작년 2월쯤에 그 전립선암 쪽 진단을 받으셨고요. 근데 이후에는 항암 치료를 바로 받지는 않으시고 다른 방식의 치료들을 좀 하시다가 작년 10월, 11월 이때쯤부터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고 이런 여기저기로 전이가 되고 난 뒤에부터 이제 국립암센터 이제 고양시에 있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다가 지난 4월 9일쯤에 이제 항암 치료를 더 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고 그 전에도 입원해 계셨던 이제 녹색병원으로 옮기셨다가 옮기신 지 한 9일 만이죠. 4월 18일 오전 11시 55분쯤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77년 동안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 홍세화라는 인물에 대해서 뭐 저는 또 개인적으로 한겨레 기자로서 가까이서 뵌 적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 결혼식 주례로 봤던 그런 선생님이기도 하고 오랜 인연이 있는 분이긴 하지만 또 이 SNS나 여러 많은 분들이 홍세화 선생의 그 타계 소식을 보고 많은 추모의 글과 애도의 글들을 올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또 제가 모르는 수많은 홍세화들이 이 세상에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기 각자 멤버들이 생각하는 홍세화라는 인물은 어떤 분이었고 그리고 우리 사회나 혹은 또 우리 그 토론의 즐거운 멤버들이 그의 뜻을 이어받거나 혹은 그의 뜻을 또 뭐 비판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권일님에게 먼저 좀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권일님에게 홍세화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 바닥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좀 본 게 많죠. 홍세화 선생님을 처음 알게 된 건 당연히 이제 그 유명한 책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이었고요. 그 책이 90년대에 나왔잖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나왔던 책이고 그런 시절이 있었군요. 네네. 네. 미용실에 가도 꽂혀 있고 네. 뭐 어딜 가도 다 그 책이 꽂혀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책이었고요. 그래서 그 책 홍세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책의 제목은 다들 국민들이 알 법한 그런 유명한 책이었죠.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읽었는데요. 그 시기를 만약에 홍세화 일기였다라고 한다면 아직 네. 귀국하기 전에 홍세화 그렇죠. 선생님 귀국하기 전에 글 잘 쓰고 잘생긴 프랑스에 사는 중년 남성인데 이 책 글을 읽어보면 이제 뭔가 그 감성 같은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새롭게 느껴졌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책을 읽고 나서 내 느낌은 별로 마음에 안 든다였어요. 네. 프랑스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프랑스와 한국을 자꾸 비교하고 한국에서의 어떤 뭐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그 책에는 네. 계속해서 이제 프랑스와 한국의 상황을 오버랩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었고 그렇죠. 그걸 보면서 프랑스와 한국은 다른데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런 방식으로 글을 쓰는 또 지식인들이 워낙 많았고 그 이전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대주의적인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상 또 그런 대목이 많지는 않지만 책에는 어쨌든 어린 마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후에 홍세화 선생이 귀국하고 저도 이제 홍세화 선생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난민전이라는 데서 싸웠던 어마무시한 전사였고 난민전의 풀네임은 남조선 민족 해방 전선입니다. 네, 네. 난민전이라고 잘 그 어떤 강렬함이 잘 안 느껴져요. 근데 이제 남조선 민족 해방 전선이라고 하면 대단히 좀 강력한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사회주의 이념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고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몇 번 술자리 같은 데서 뵙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젊은 시절의 생각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네. 당시에도 이미 많은 좌파들이 변절하고 뭐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고 했던 시기였는데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신선하게 느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또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왔기 때문에 한국 상을 잘 몰라서 좀 순진한 소리를 많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한겨레 가서 기획위원을 하셨죠. 그래서 네. 왜냐면이라는 지면을 만들었고 그 지면이 나름대로 또 굉장히 호응이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겨레에서 시도한 왜냐면이라는 지면을 통해서 홍사 선생님이 또 저널리스트로서의 역량도 뭐 출중하게 발휘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당시에 제가 기자시험 준비하던 백수였는데요. 2000년, 2002년 당시에. 그 당시에 홍사 선생님이 이제 왜냐면 지면을 맡으시다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100번 토론 나가서 하셨어요. 네. 그때 당시 아웃사이더 편집위원이라는 직함으로 이제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한겨레 내부에서 징계가 시작됐습니다. 네. 원래 한겨레 윤리강령에 당원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당적을 가질 수 없다라는 네, 것이 윤리강령인데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하는 그런 이제 징계를 받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그때 당시 진중권 씨라든가 그 같이 이제 안티조선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분노를 하면서 한겨레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인생 최초의 1인 시위를 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한겨레에 떨어지고 한겨레에 붙은 동기 녀석이 한겨레 지나가다가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그 나는데 동기 녀석이 이번에 장례위원장을 하고 네, 계시죠. 그 동기가 이번에 빈소에 가니까 장례위원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홍사 선생님과 어떤 일을 같이 한다거나 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돌아보면 홍사 선생님 계셨어요. 민주노동당 시절에도 그랬고 진보신당 시절에도 그랬고 노동당 시절에도 그랬고 그래서 늘 제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할 때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찾아보고 홍사 선생님 이런 글을 쓰셨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게 계속해서 제 어떤 기준점을 잡아주셨던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사 선생님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분이 되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부표를 잃어버린 느낌? 바다 위에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막막하다는 느낌? 네. 네, 그랬습니다. 네. 주식님은 어떠셨나요? 예, 저한테는 그냥 뭐 사회주의자 노인 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저는 그 책도 안 읽고 그냥 그 책에서 어떤 얘기 했는지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냥 그 정도 느낌이었고 뭐 많은 사람들의 그 존경을 받고 있는 어른이구나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이분 돌아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회고하는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제가 그 몇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죽음 이후에 궁금해한 게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재훈님이 한겨레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했다고 하니까 그걸 정말 기다린 사람이 많다는 걸 봤고 또 그 마지막 메시지를 찾아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분은 끊임없이 현재를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자기를 갱신하고 노동당의 논평이 되게 재밌었는데 이분이 그 노동당의 대표, 그러니까 노동당 전신 진보신당 대표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논평을 냈는데 보통 나이 먹으면 뭐 보수화되는 게 보통인데 이분은 자유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뭐 왼쪽으로 더 갔다. 그래서 좀 특이한 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노동당에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이분은
그때 그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모순이 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점을 옮겨가면서 본인을 변화해온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사람, 예를 들면은 다른 어른들이 죽었을 때,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임종 직전에 무슨 메시지를 했는지 사람들이 별로 궁금해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김수환 추기경 같은 사람 죽었을 때 누가 그 사람 마지막 말을 궁금해했어요. 뭐 회개했나? 뭐 이런 거 좀 궁금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홍세화 선생님의 죽음에서 사람들의 반응 중에 제일 특이한 건 제가 볼 땐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한겨레 21에 올라온 이분의 인터뷰를 더 기다렸고 보게 됐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어느 시점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한국 사회의 핵심 모순을 계속 논점을 이동해 가면서 비판해온 이 사람의 어떤 삶의 궤적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 인터뷰를 네. 읽으셨다고 한다면 네. 남긴 말들 중에서 주식님이 보기에 좀 네. 인상적이었던 말 같은 것들은 있었나요? 네, 사실 방금 봤는데. 근데 거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분이 마지막 인터뷰, 한겨레 칼럼에서 쓰셨던 것 중에 에리 프롬을 인용하면서, 소유에서 관계로 넘어야 이전해야 된다, 뭐, 옮겨와야 된다고 그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던데, 네. 근데 에리 프롬이 말했던 존재적 인간에 아주 딱 맞는 인간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에리 프롬이 소유적 인간과 존재적 인간을 구분하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소유적 인간은 자기가 소유한 거에 의존하고 그거에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근데 존재적 인간은 거기서부터 자유롭고 본인이 살아있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새로운 것들이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뭐 아주 거리낌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분의 마지막에 말년에 비판했던 사람들 그리고 본인이 살아왔던 모습을 보면 딱 그 구분에서 존재적 인간의 전형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떤 그 사람이 운동하면서 만났던 관계들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뭐 살면서 생각했던 관념이나 사상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홍세화 씨는 거기에 매이지 않았어. 네. 예를 들면은 사회주의를 소유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내가 사회주의와 내가 일치하는 사람, 존재로 느끼는 사람들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판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분은 사회주의를 이야기하고, 삶은 다른 삶을 살고, 자기의 어떤 관계를 잃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거나, 또 예전에 어떤 동지적 관계를 못 벗어나서 그렇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한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강조하는 걸 보고서,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사람들을 비판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지막 인터뷰를 이렇게 이문영 기자의 인터뷰에 그냥 제가 참관했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지난 4월 14일 녹색병원 병실에서 했던 거고,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칼럼을 쓰신다고 한다면, 다시 칼럼을 쓰신다고, 그때는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았죠. 다시 칼럼을 쓰신다면 어떤 말씀을 더 하시고 싶냐라고 했더니 이제 되게 좀 말씀을 하시게 되게 힘겨워하셨어요. 이제 거의 이제 뭐 몸이 안 암세포가 좋으시니까. 많이 퍼져 있던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이 관계성의 형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되게 이제 천천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유인을 본인이 지향했지만 자유라고 하는 것들이 당연하게 어떤 사람이 내가 누구에게도 나의 생각할 수 있는 자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내가 거침없이 비판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을 남에게 침해받지 않는다는 자유의 관점이 있겠지만 그 자유만으로 있는 독립적 개인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묶여서 연대를 하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 거기에서의 관계성 형성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모든 우리 사회가 파편화되어 있고 모두가 각자 이렇게 소비자가 되어서, 그리고 이제 거기 마지막 인터뷰에도 고객이라는 말, 고객화됐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평소에 얘기했던 소비자 주체성인 거잖아요. 모두가 소비자로서 내가 돈 낸 만큼의 권리를 얘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소비하지 않는다거나
절독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이런 사회, 파편화된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하시고 싶어 하셨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으로 관계성, 연대를 이야기하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본인은 이제 마지막 인터뷰를 하시려고 할 때 이미 이제 여러 가지를 예감하시고 계셨고 또 몸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힘겹다는 걸 알고 있고 또 그날 인터뷰 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말씀은 남기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 남규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 앞에 두 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만 하는 거를 나쁜 소리 좀 해주시죠. 보는 걸 정말 오랜만이라서 네, 정말 훌륭한 분이셨구나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네. 뭐 사실 저는 개인적인 인연은 거의 없어요. 그냥 그 자장 근처에서 맴돌던 사람이라 직접 뵌 것도 한번 강연 한 번 정도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삶을 이렇게 반추했을 때 결국 이분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감상은 처음에는 그 나는 파리 택시운전사, 그러니까 유럽의 담론을 한국에 소개하는 약간 유통가처럼 등장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논객처럼 사셨고, 제가 처음 이제 접한 것도 논객으로서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2008년, 9년 요때 한창 논객들의 책을 읽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홍사쌤 책을 많이 읽었고 그러다가 2012년 때 요때 저는 군대에 있었지만 어쨌든 진보신당 대표가 되셨지요. 네. 그 다음에는 대표를 끝내신 이후로는 쭉 소박한 자유인 모임이나 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나 이런 좀 권위를 갖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쭉 해오셨던 것 같아요. 네. 장발장 은행장이나 그래서 계속 유통가, 논객, 대표, 어른 제가 보기엔 이렇게 좀 모습이 변해왔다는 게 본인의 어떤 관록이나 어떤 전문성이나 혹은 그 당시에 본인이 있어야 필요로 하는 한국 사회에서 본인을 필요로 하는 위치에 항상 놓이기를 원하셨고 그거를 좀 기꺼이 그 위치에 가기를 망설이지 않으셨던 사람이다.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참 드문 삶의 궤적이고 많은 수많은 권위자들 혹은 원로들이 항상 떠받들어지고 싶은 자리에 가고 싶어하고 혹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나는 뭐 하나쯤에 뭐 정치인 국회의원쯤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노욕을 숨기지 못하고 이렇게 몰락의 길을 가는 것만 봐오다가 네. 딱 요렇게 이런 길만 가고 끝까지 그 길에서 이게 저물어가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봤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감격스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형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이번 홍세화 선생님 돌아가시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온갖 소셜미디어에 이분과의 인연 이런 것들을 이제 쓰면서 추모를 하는 글들을 진짜 많이 봤는데 전 이분과의 개인적인 인연이 하나도 없어요. 그 파리 택시 운전사를 보기는 했지만 별다른 감흥을 받지 못한 청소년이었고 그냥 프랑스에 살아서 좋겠다 그 정도의 아주 건조한 감상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훌륭한 어른이라는 말씀은 들었지만 막 일부러 찾아뵙고 이러지는 않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그런 훌륭한 분이 계시다는 것에 감사하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분의 존재감을 역설적으로 되게 강하게 느낀 건 담론 지형 안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조국 대표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왔었던 가치관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자기 삶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를 해도 그게 굉장히 또렷하게 한마디를 하셨었고 그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이 얘기가 너무너무 불편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서 그 공격을 오롯이 감당하시는 걸 또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고 몇 안 되는 어른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네. 그리고 이분의 존재감을 느꼈던 때가 또 저희 차별금지법 투쟁할 때 2023년도에 마지막으로 할 때 그때도 정말 칼럼으로 같이 연대를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에 처해져 있는 정치 상황 속에서의 모순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그 한겨레 21 기사에도 인용이 되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집단이라면 민주당은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는 집단이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보고 계셔서 굉장히 반가웠고 사실 차별금지법 하면 정체성 정치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자동 분류해버려서 네. 혜정아 어디 앉을래? 여기 앉을래? 저기 앉을래? 여기. 그래, 알았어. 혜정아 근데 조용히 해줘야 돼. 그래, 쳐봤어?
아, 뭔가 바깥에 좀 있다가 네, 마무리를 얼른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차별금지법 하면 다양성. 다양성. 세상에서 볼 네. 주신님 왜 해주지 않는 것인가? 정규직 패싱. 다음. 박본인 패싱. 아무튼 네. 네.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보통 원로들이 갖는 편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그런 분배에는 관심 없는 다양성에 대해서 뭐 성소수자나 이런 마이너 담론을 대표하는 힙스터 법안이다. 이런 식의 오해들이 되게 많았는데 홍세현 선생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독립적 사고 그리고 그 중심에 자유라는 가치를 두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 라는 추론을 그냥 혼자서 해봤는데 네. 사실 자유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내면적인 사상의 자유를 갖는 것도 있지만 사회가 이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차별 문제에 있어서의 공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걸 정확하게 포착하고 계신 점에 있어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 이런 어른이 오래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 너무 빨리 갑자기 또 사라지셔가지고 아 되게 외롭다. 그러면서 어제 또 빈소에서 한겨레 기자님이 취재를 하셔서 뭐 인연이나 이런 걸 물으시길래 어떤 느낌인지를 물어봐서 아 우리 사회의 어른이 자꾸 사라지는데 우리는 아직 어른이 안 됐는데 우리한테 빨리 어른이 되라고 하시는 건가? 뭐 그런 느낌도 들고 굉장히 좀 쓸쓸했어요. 네, 네.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저희가 이런 토론을 하는 건 처음이어서 이 누군가를 추모하고 애도하는 한 사람을 두고 추도하고 애도하는 것 자체가 이제 토론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적절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만큼 홍세화라는 그 사람이 한국 사회 특히나 진보좌파들에게 남긴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홍세화라는 인물에 대한 추억 그리고 기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올리는 게시물들이 다 어떤 것이냐면 본인들이 싸우고 있는 현장 혹은 본인들이 뭔가를 공부하고 있는 현장에 선생님이 찾아가서 나랑 같이 사진을 찍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현장에 항상 홍세화라는 사람이 와줬다는 거거든요. 와서 같이 연대했다. 같이 연대해서 같이 목소리를 냈다. 어떨 때는 앞장서서 목소리를 냈다. 이제 이런 것인데 과연 이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옆자리에 가 있었던 인물이 있었느냐라는 아니 가방이 아니라 개야 했죠. 개를 치워줄 순 없어. 네가 많은 존재들의 자리를 뺏어왔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밀크의 자리를 뺏을 수는 없어. 네 자리로 돌아가. 거기는 언니 자리. 이거는 괜찮아요? 이건 괜찮아. 제 발언 타이밍에 다시 돌려받으면 돼. 네. 바카스가 먹고 싶어서 온 거지? 네. 기다려. 바카스. 바카스 드실 분 계신가요? 아, 괜찮습니다. 넌 알고 있어. 저놈 새끼. 자,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이렇게 혜영님의 같이 지금 자리에 뭔가 지방령처럼 이렇게 서 있는데 뒤에. 하여튼 페이스북에 뭐 현장에 있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네네. 그런 현장들 그러니까 뭐랄까요 늘 이제 홍사 선생이 하신 행동들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아픈 사람들 그리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 옆에 늘 있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떤 어떤 당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주의자이고 이런 것들하고는 일단 다른 그런 것이고 아까 주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주의자나 아니면 어떤 사상 이런 것들에 얽매였던 사람이라기보다는 가장 소외되고 가장 어려워 가장 힘겨운 그리고 이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사람들 옆에 항상 홍세화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울림을 크게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홍사 선생님이 대단한 부분은 사실은 대단하다기보다는 거의 나는 유일하게 이런 분을 봤는데 네. 그 약간 역진적인 인생 행보를 보였어요. 보통은 좀 덜 유명했던 시절에 활동가이거나 지식인에서 점점 이제 명망가의 길로 가면 그 이제 명망가에서 그 상층부의 어떤 그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취해서
어떤 전형적인 길로 떠나가는 것이 이른바 진보 좌파 진영에서도 늘 보였던 모습이거든요. 네. 늘 하듯이 뭐 어디 가서 장관 한 자리 하거나 국회의원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런 방식의 사회 원로의 진보 좌파 원로의 길이 아니라 반대로 갔다는 거죠. 처음에 강남 좌파들조차도 좋아했던 명망가 셀럽이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것도 프랑스 출신에. 옛날 사람들이 환장하는 프랑스 저긴 어떤 냄새를 확 풍기면서 파바리 코트를 입고 다녔어요. 네네네. 2000년대 초반에. 파이프, 너무 인기가 많고 그때 당시에는 파이프 담배 피우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잘생기고 키 크고 지적인 남성이었고 프랑스적인 그런 모습까지 더해져서 그런 문화적인 아우라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셀럽이었던 양반이 점점 레디컬해지더니 말년에 이르러서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 장발장 은행의 활동가로 마지막 모습을 맞았다라는 것이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장발장은행은 이제 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좀 뭐 아주 그 작은 형태의 범죄들, 그러니까 뭐 좀 뭐 절도나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게 뭐 생계형 어떤 그런 절도 뭐 이런 부분들을 했던 사람들이 벌금을 내지 못해가지고 노역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장발장은행에서 이제 심사를 해서 돈을 빌려주고 노역형이 아니라 이제 벌금형을 대신 내게 해서 나중에 그 돈을 갚게 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은행이고요.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이 홍세화 선생이 마지막에까지 활동했던 여러 분들 중에 마중이라고 하는 단체도 있었는데, 이 마중이라고 하는 단체는 그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을 이제 외국인 그 보호소가 있잖아요, 화성에. 그러니까 이 축출되기 이제 한국 사회에서 축출되기 전에 잠시 이제 가둬두는 그 공간의 인권 문제를 계속 감시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단체였는데, 제가 이제 여기 한겨레 21 칼럼에도 썼는데, 그 홍세화 선생이 이제 저한테 이제 이런 내용으로 기사를 좀 써달라고 하는 청탁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많이 하셨던 청탁 중에 가장 많은 그 내용을 저한테 얘기하셨던 것이 이 마중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 마중 외국인 보호사의 얘기를 꼭 써달라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마중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인터뷰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이제 그 한국에 입국하면서 2002년에 이제 영국 입국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두 가지 결심을 했다고 해요. 하나는 나 자신을 위한 글을 쓰지 않는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가 이제 내가 프랑스에서 난민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다른 난민들, 난민에 처해 있는 사람들하고 연대하겠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되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물었어요. 뭐가 미안하시냐? 선생님만큼 그 마중 등등의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이 없고 그 말을 지킨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미안하시냐라고 했더니, 그래도 그 더 열심히 못했던 것 같아서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이 말의 대화 한마디가 늘 그 사회에 대해서 좀 부채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사회에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부채감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대를 해왔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게 최선이 아니라고 늘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빈소에서 봤던 걸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빈소에 가서 사실은 소위 말하는 운동권 선배들 꼴보기 싫어가지고 저는 오래 앉아 있을 생각은 없었는데, 가서 이제 절을 드리려고 그 영정 앞에 있는데 제 앞에 한 분이 계셨어요. 여성분이었던 것 같은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 서서 이제 교회 다니시는지 절은 안 하시는데 너무 안 나오셔서 저는 멀찌감치 서 있다가 가까이 좀 가서 봤더니 너무 막 어깨를 떨면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네. 거의 한 5분 정도를 그렇게 우시다가 나중에 나오셨는데, 보니까 제가 알던 그런 이 진보 진영이나 운동권의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시민이셨던 거고, 어쩌면 뭐 마중이든 장발장 은행이든 거기에서 도움을 받으셨던 분이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셨대요. 네. 계속 하루 종일 그런 분들이 오셔서 엄청 울고 가셨대요.
그런 것들만 봐도 그 홍사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잘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뭐 모르겠어요. 파리의 택시 운전사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그 시대적 고정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아웃사이더라고 한 잡지,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홍세화라는 사람을 접했던 거는 그 잡지를 통해서거든요. 근데 그 잡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뭐 여러 사람들이 있죠. 박노자 씨도 있고, 심지어 이제 김정란 씨도 있고 등등등 편집위원들이 있는데 홍세화라는 인물은 그 아웃사이더의 잡지를 만들던 상황에서 더 가장자리로 더 가고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또 이제 그 노동당이라고 하는 이제 현재 한국 사회에 있는 사회 중에 그 정당 중에서는 가장 왼쪽에 있는 정당으로 가고 그 정당이 뭐 이번에는 거의 의미도 없는 그런 이 투표 지지율을 받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사전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고 이렇게 잡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아이고. 노동당이라고 하는 당의 어떤 그런 그 성격 이런 것들을 떠나서 여하튼 이 진보 좌파의 정당 중에서도 가장 작고 이 초라한 정당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모습, 이것도 또 하나의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홍사화라는 인물을 묘사하는 여러 어떤 그런 그 표현들이 있지만 본인이 이제 마지막까지 꾸려갔던 그 독서 토론 모임 이름이 소박한 자유인데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이 오염이 되어 있잖아요. 심지어 지금 대통령이 자유라는 말을 가장 많이 언급할 정도로 자유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데 제가 90년대까지 이렇게 봤던 또 2000년 초반까지 봤던 자유라는 개념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제 소위 리버럴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퇴색되고 오염이 되어 있는데 애초에 자유라는 개념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홍세화라는 인물이 던진 자유의 개념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리님 보시기에는 자유라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홍세화 선생님은 소박한 자유인 맞는 것 같고 네. 거기 용산에 계신 분은 술 취한 자유인 같아요. 자유라는 말은 사실 좌파나 사회주의자들한테서 되게 먼 이야기라고 여기는 오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굉장히 좌파들한테 각별한 개념이고 네. 마르크스주의나 이런 곳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막스가 꿈꾸었던 세상이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연합체라는 말이 홍사 선생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관계성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각자 도생, 원자화 되어서 뿔뿔이 흩어진 개인들끼리 모인다고 해서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관계망 속에서 서로 돕고 연대하고 배려하고 돌보면서 사회가 형성이 되고 그런 것이 결국은 사회주의의 이상이라는 거죠. 홍사 선생님이 꿈꿨던 자유는 그런 자유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내가 100만큼 가진 사람들이 100의 자유를 누리고 10만큼 가진 사람들이 10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식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방식의 굉장히 자본주의화되고 에리 프롬시로 얘기하면 소유화된 그런 자유 개념에서 자꾸만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것들. 사실은 홍세화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가 그런 경향이 너무 강해졌던 시기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죠. 굉장히 괴로워하셨거든요. 네. 부자 되세요라는 그 광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네. 그런 속물적인 시대를 살아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란 원래 이런 것이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좌파이기도 하고 자유라는 의미를 제대로 얘기했던 몇 안 되는 진보의 어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02년 1월에 이제 영국에 가셨는데 그때 이제 그 공항에서 이제 BC카드 광고죠. 그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광고 그걸 보고 엄청 충격받았다는 얘기를 칼럼에도 쓰고 여러 번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 이제 22년 동안 한국 사회가
아주 급속도로 이 신자유주의적이었던 그런 행태가 강력해졌고 사람들이 파편화됐고 이 각사도생의 사회가 되는 과정들을 이제 한국에 와서 보신 거죠. 이전에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제 난민전 이 그 전사로서 그 이제 프랑스에 가 있었던 거는 단순히 그냥 프랑스 유학했던 게 아니고 한국에 못 들어왔던 거죠. 이제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프랑스에서 난민 신분으로 가지고 있던 여권에는 꼬레가 아니면 어디든 갈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아니면 어디도 갈 수 있는 그런 망명한 난민 신분으로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다가 한 20년 동안 프랑스에 살다가 한국에 와서 봤는데 이전에 물론 이제 독재 시대의 한국을 기억하고 계셨겠지만 이후의 한국은 이 민주화가 됐는데 왜 이렇게 민주화 이후에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가치를 잃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22년 동안 주기차게 해오셨던 것 같아요. 형님 보시기에는 자유라는 것 아까 잠깐 이제 뭐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는 그 마지막 남기셨던 말씀 중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정치 사회적 영혼을 가진 아나키스트라고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그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단위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혼자서 다른 생각을 가지기 되게 쉽지 않은 사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근데 결국에는 우리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한 사람으로서 사회의 총체를 마주하면서 눈앞에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볼 건가, 나는 어떻게 살 건가, 남들하고 어떻게 관계 맺을 건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 내려가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나의 생각들을 마주하면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옆을 둘러보면서 우리 사회에 힘센 사람은 지금 내가 물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기대고 있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보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자기 생각을 결정해버리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회와 나를 규정하는 자유는 사실 엄청나게 축소되어 있는 그런 세태잖아요. 네네. 근데 그 속에서 아무리 소박한 자유인이라고 하는 독서 토론 단체가 있다는 걸 제가 만약에 알았으면, 그러니까 그 소박한 자유인이라는 게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독서 토론 단체인 줄은 몰랐거든요. 네. 그랬다면 토질이랑 뭔가 조인트를 해서 토론을 하든지. 저는 소박한 자유를 해열리기도 합니다. 어머 세상에 그런 걸 했을 텐데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네. 되게 뭐랄까요 부유한 자유인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정신적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에 있어서 그런 사상적 정신적 세계에서의 자유, 한국 아니면 다 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한국에 돌아와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자유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자유예요. 그런 소유적 자유라고 할까요? 경제적 자유 측면에서 보자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지만 이분한테는 그게 가장 자유로운 선택이었다는 거니까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이분의 자유라는 것이 주는 뭐랄까 호쾌함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그 대척점에서 오로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자유는 이제 경제적 자유에 초점을 맞춰서 자본의 자유인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자본의 자유를 나의 자유라고 착각하게 되는 그 부분. 요즘 하는 거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 그냥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맞아요. 내 마음대로 할 자 굉장히 그래서 술 취한 자유인 거죠. 권력을 가진 자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쵸 이제 시객의 자유. 맞아요. 사상의 그런 뭐랄까 시장 논리조차도 없어요. 그쵸 네. 맞아요. 패션을 빌려오지도 않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 즉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다라는 세계관을 갖고 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에 이제 별 관심도 없고 내용이 없다는 걸 아니까 음.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자유의 향기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걸 환기하는 이거를 그냥 추모와 함께 날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다시 홍세화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그 책을 사실 최근까지 꾸준히 집필하셨잖아요. 네, 그럼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읽으면서 현재하고 그걸 다시 연결하는 작업이든 여전히 홍세화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서 해나가야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홍세화 씨가 자유에 관해서 썼던 글 중에 그런 문장이 있어요. 그 재훈님이 인터뷰 기사에서 인용하셨던데 네. 그 회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나를 짓는 자유란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고쳐짓거나 새로 지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고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의 자유는 회의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새롭게 나를 기대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거는 이제 그 현재를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책을 썼을 무렵 말년에 이분이 계속해서 비판했던 건 과거 자기의 어떤 기억과 사상에 심취해서 계속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던 낡은 586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그 사람들과 달리 계속 현재를 살고 새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인간으로 살 수 있었던 자유. 거기에 저는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자유의 방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네.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과거에 빚진 사람들이죠. 과거에 자기를 보면서 계속 그 모습이 지금의 나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갱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홍세화가 계속 뭐 역진적으로 변화했다. 왼쪽으로 더 갔다. 뭐 여러 가지 그 평가들이 나오지만 그것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표현은 변화했다는 거거든요. 네. 변화할 수 있는 힘, 변할 수 있는 자유에 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뭐랄까 이데올로기, 어떤 주의, 사상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전제성을 가진 분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상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 그러니까 2024년 이 시점에 그 사상을 어떻게 적용해야 우리가 무언가를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그게 결국은 사유인 거고 회의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어떤 마크스가 뭐 100년 전에 무슨 얘기를 했던 그거에 어떤 100년 전의 상황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024년에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유주의자 면모를 넘어서는 또 홍세화의 면모인 것 같기도 하고, 그걸 위해서 지금 당장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고민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덕후는 영업하는 덕후잖아요. 네. 나한테 좋은 거면 남한테도 좋을 것이고 장소 프리랜 남한테 보세요, 여러분. 못 줘서 안달인 사람들이 진짜 덕후인데, 그러니까 자유라는 개념도 그 가치도 홍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자유를 나만 누리지 않는, 남들도 누릴 수 있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들어지는 걸 원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자유를 그렇게 사랑한 자유주의자지만 사실상 사회주의자처럼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네. 결국 자유롭기 위해서는 규제해야 되고 자유롭기 위해서는 제도 안에 사람들을 묶어놔야 되는 그 어떤 역설이 한국 사회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않으면서 어쨌든 자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집념이었다, 고집이었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게 이제 나이브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홍사화하면 자유주의자, 자유주의자는 나이브해. 하지만 물론 자유주의라는 개념이 사회주의에 비해서는 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나이브할 수는 있지만 사회주의를 얘기하면서 자유주의처럼 사는 것보다 자유주의를 얘기하면서 끝까지 사회주의처럼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급진성이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막 이렇게 나이브하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이 좀 뭐랄까요, 어떤 이 시점에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생각들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세화라는 어떤 지식인에게 느껴졌던 어떤 그런 저가 느꼈던 결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시점에서 나는 이것을 무조건 해야 한다, 이 말을 무조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하게 되면 누구도 홍세화를 말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주식님 그런 분 아닌가요? 저를 거기서 저를 죽이려고. 저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안에서 홍세화 선생이랑 아주 비슷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식님이 저는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를 네. 이 시기에서 내가 무언가 이것이 나는 꼭 해야 될 말이고 중요하다,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공적으로 중요한 일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발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잊지 않으셨던 분이었던 것 같고. 그렇죠. 저는 네. 어떤 점에서 어른, 스승이
제자로부터 나이브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영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네. 본인을 통해서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된 제자들과 어떤 후 세대들이 본인의 사상을 바탕으로 더 급진적으로 나아갔다는 거는 사실은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은 스승이고 어린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스승, 뭐 선생,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보통 그런 스승들에게 느껴지는 어떤 약간 일종의 권위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홍세화 선생을 만나면서 한 번도 그런 어떤 권위의식이나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었고 끝까지 이제 상대에게 그 존대를 늘 하는 그런 분이셨고 굉장히 나이스하신 분이에요. 네. 개인적으로 만나면.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한겨레 20일에 저희가 저 유튜브 독자들에게 표지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표지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가장자리를 살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고민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홍세화를 나타내는 표현이 무엇이 있을까? 근데 네, 여기서도 이 표지 사진 가지고 부인께서 이거 평소에 굉장히 뭔가 못마땅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전형적인 눈빛. 그러니까 저는 이 표정이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이 그 인터뷰가 언제였냐면 2013년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가 잠깐 참여했다가 망한 그 한겨레에서 만든 올간지 아들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3차원 인터뷰라고 하는 인터뷰를 할 때 했던 표현인데 이게 이제 이 얼굴 이 표정이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에게 뭔가를 지적할 때 비판할 때 나오는 표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표정이 저는 너무 좋았고 우리 사회에 던지는 표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반대도 무릅쓰고 제가 이걸 이어붙였습니다. 아, 범인이 여기 있었군요. 네, 그리고요 여기도 이제 그 천정환 교수라고 홍세화의 공부라고 하는 책을 공저했던 선생님이 이제 그 글을 저희 한겨레 20일에 제가 급하게 받았는데 여기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는 운동가들의 운동가, 먹물들의 먹물, 교사들의 교사, 좌파들의 좌파 같은 사람이었다. 70이 넘어서도 언제나 읽고 쓰고 번역하고 젊은 사람들과 토론했다.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묻고 답했다. 가르치되 가르치지 않았다고 할까? 반대로 가르치지 않았지만 늘 가르쳤다고 할까? 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 토론하고 대화하는 걸 즐겼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토론의 즐거움에서 하는 토론처럼 이런 상대를 비열하게 공격하지 않고 상대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는 토론이 아니라 정말 생각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똘레랑스를 우리가 보통 이제 관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분은 계속 똘레랑스라는 표현을 용인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용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판을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꾸셨던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공부를 해가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삶을 그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그 똘레랑스라는 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그 평범한 이야기가 됐고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이분의 삶에 비춰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은 그 난민전 사건으로 독재 정권과 싸우다가 정말 최전선에서 싸우다가 추방당한 사람이잖아요. 네. 독재 정권에 의해서 추방당해서 외국에서 오래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마도 이 사람의 어떤 사상과 관념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시기는 난민전 활동과 추방당했던 그 사건이었을 텐데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한국에 있는 한국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네. 나를 쫓아낸 독재 정권이 아직도 뭐 그 후예들이 지배하는 나라였는 상태에서 그 고국에 그런 어떤 관용과 용인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는 이 사람의 삶의 궤적으로 봤을 땐 쉽지 않은 일. 왜냐면 독재 정권과 그 후예들은 여전히 그 사람의 절대 악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같이 싸웠던 동지들은 또 평생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동지애 같은, 전우애 같은 걸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두 개를 다 깨버리고 톨레랑스를 이야기하고 나중엔 그 동지와 후배들을 맹렬하게 비판했던 이 사람의 궤적은, 그냥 뭐 어떤 평범한 어떤 좌파의 삶이라고 하기에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선택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선택했던 걸 맹신하는 경향들이 다 있거든요. 옛날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난 지금도 그런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거리낌이 없이 자유롭게 자기의 운신의 폼을 말 그대로 자유롭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톨레랑스라는 것 자체도 이 사람의 삶의 입장에서 보면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이분의 죽음 이후에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여기 그 오비추어리를 쓴 안영춘 기자가 표현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홍세화 선생의 그 긴장론이라고 하는 거는 똘레랑스 괄호 열고 용인과도 적응한다.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널리 알린 똘레랑스는 지식 생태계에 커다란 유행을 일으켰다. 그러나 지식 생태계와 진보 진영의 문해력은 똘레랑스에 똘레랑스하지 못했다. 똘레랑스 안에는 필연적으로 비판이 내재되어 있으나 한국 사회는 그 비판에 앵똘레랑스, 즉 불용인했다. 귀국 이후 선생의 삶은 한국 사회의 앵똘레랑스에 대한 비판으로 채워졌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 똘레랑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보편화됐는데 주식님 말씀처럼 그런 과정 속에서도 홍세화라는 사람의 삶은 이 똘레랑스가 아니라 이제 앵똘레랑스로 귀결되는 그런 삶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하는 그런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말을 더 할 말씀이 계실까요? 톨레랑스라는 말을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좀 다시 재번역해서 재수용해야 될 필요도 있어 보이는 것이, 네. 홍사 선생님이 이제 이걸 관용이라는 말에서 용인으로 얘기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관용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내가 높은 위치에서 그렇죠. 시혜적이죠. 시혜적으로 낮은 쪽을 바라보면서 너 이거 해도 돼라고 해주는 그런 느낌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네. 근데 용인이라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하는 것들이 뭔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것을 견뎌내는 거거든요. 톨러런스라는 말이 결국 견디고 참는 거거든요. 참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견디고 참는 것이 해결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면에서는 상호 인정,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네. 요즘 같이 서로 뭐 조금만 불편해도 그 서로를 거의 뭐 벌레 취급하듯이 멀리하고 이런 시대에는 오히려 이런 서로를 참아내는, 그러면서 그 상대방을 더 알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요즘은 저는 그래서 상호 인정의 태도들이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에 만연해 있는 부족주의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에 파리 택시 운전사 시절에 쓰셨던 그 똘레랑스는 물론 저는 나이브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후에 이르러서 선생님께서 좀 더 자기의 사상을 성숙시키고 얘기했던 그런 똘레랑스는 그때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더 깊어지고 웅숭 깊어진 의미에서의 용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용인을 우리 지금 세대들이, 우리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금 더 깊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좀 지금 한국 사회는 좀 용인해야 될 것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오히려 견뎌내고 인정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용인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홍세화 씨가 마지막에 연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잘 사회에서 못 견디고 좀 불편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과 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더 그 권일님 표현대로 우리가 상호 인정해야 될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고 있다고 아마 여기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네. 반대로 우리가 이분이 누구에게 단호했는가를 이렇게 그 똘레랑스를 이야기했던 사람이 그토록 맹렬하게 비판하고 단호하게 용인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또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 좀 반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톨레랑스의 개념을 본인들 마음대로 가져가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혜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판단한다거나, 이렇게 누군가를 내려다보는 식으로 방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군가를 이렇게 용인이라고 하는 말, 인 자체가 이제 참을 인, 견딜 인이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상대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그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계속 대화할 수 있는, 누구도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로 생각하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별받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용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용인은 더 필요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 권력을
그냥 움켜쥐고 있는 그 더 나쁜 방향으로 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용인하는 태도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지난 총선 토론에서도 비평했듯이 엄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더 단호해질 필요가 있고 지금 우리가 용인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톨레랑스가 좀 반대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형님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는 말씀? 뭐 소박한 자유인 모임과 네. 늦게라도 아 연대를 제가 한번 다리가 되어 보겠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없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도 저는 관계성이 굉장히 소중한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계속 그 관계를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고 보고 계시는 독자 여러분께서도 그래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홍세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오늘 토론하는 날이 4월 20일인데요. 내일 발의를 하고 이제 연면에 들어가시는데 홍세화라는 인물이 한국 사회에 남긴 그런 많은 그 생각과 어떤 가치들을 잊지 않고 되짚어보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